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 단위하면 미터를 쓰고, 파생형들은 일단 그냥 알려드린 거고, 사실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다룰 건 아니고, 한번 알려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린 거고, 거리 하면 미터 쓸 거고, 뭐 예를 들면 질량, 우리 질량의 기본 단위는 그럼 뭐겠어? 킬로그램보다는 그램을 쓰는 게 기본형이 맞겠죠. 뭐 그램을 쓸 거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가 뭐가 있냐? 미터 그램 말고 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이 두 개 정도만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단위를 표현한다는 걸 텐데, 아까 우리 미터는 거리 길이, 그리고 그램은 질량, 이렇게 단위가 그냥 정해져 있다고 끝인 게 아니라 그 단위가 표현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얘도 이 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단위일 거면 뭘 표현하느냐를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이거 이제 개수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냥 몇 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화학에서는 그걸 몇 개 대신에 몇 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개수를 세는 단위를 몰 기준으로 잡는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자, 뭐 아까 우리 분필 얘기했으니까 분필로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자, 분필이라고 하는 게 학원은 이제 분필을 많이 쓰겠죠. 근데 그 좀 작은 학원, 동네 학원 이런 데서는 분필을 써도 뭐 강의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분필을 써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테라서, 뭐 한 달에 뭐 대충 한 분필 한 100개 정도 쓴다고 치면, 뭐 이러면 이런 학원은 한 달에 100개의 분필만 주문을 하면 되겠죠. 근데 100개 세는 거 정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100개를 주문해 놓은 다음에 쓰면서 지금 남은 분필이 몇 개 있나 확인을 할 때 5개 썼으면 95개 남았을 거고, 그쵸? 그리고 뭐 10개 썼으면 90개 남았을 거고, 이런 걸 되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막 엄청 대형 학원이야. 그래서 엄청 대형 학원이라서 분필을 쓰는 양이 엄청 많아. 그래서 분필을 막 한 달에 막 한 몇 개를 할까? 10,000개씩 쓴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분필을 한 달에 10,000개씩 사다 놓고 쓰는 학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 100개씩 쓰는 학원이랑 똑같이 그냥 얘를 지금 한 5개 썼으면 몇 개 남은 거야? 9,995개 남은 거죠. 10개 썼으면 9,990개 남은 거란 말이야. 이걸 매번 얘기하고 있거나 이걸 매번 세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단위로 쓸 때야 그냥 기본적인 개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이런 기본 단위를 계속 쓰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 숫자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 개수를 실제로 세는 것도 되게 번거로울 거고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묶어서 편하게 세기 위해서, 만약에 이 분필이 20개씩 한 상자에 들어있다고 치면, 이렇게 한 달에 10,000개의 분필을 쓰는 대형 학원들에서는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차가 좀 생길지라도 지금 남은 게 대충 한 80상자 정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러면 상자 개수만 세면 되고, 그럼 상자 개수만 세도 대충 개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편한 거 아니에요. 그치? 보통 단위의 필요성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아예 분야가 다르니까 새로운 단위가 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리는 미터, 질량은 그램, 이거는 질량에다 미터를 쓸 수 없으니까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그거 말고 아까 우리 봤던 킬로미터 이런 게 만들어졌어야 됐던 이유는 미터로 계속 쓰기엔 숫자가 계속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져야 되는 단위처럼 저 몰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가 너무 커지길래 만든 단위입니다. 근데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를 1몰이라고 불러요. 이거 실제로 숫자로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0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겁니다. 뭐예요? 모르죠. 저는 사실 조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조 위에가 뭐 경인지 해인지 뭐 아무튼 저는 조 이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당연히 일일이 세기엔 너무 힘든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세주기가 어렵지. 근데 화학에서는 이걸 단위로 해야 될 만큼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한 번에 묶어서 부르기 위해서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새로 그냥 약속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약속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약속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단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묶어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건 이제 원래 0이 뒤에 0이 23개라는 뜻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소수점 뒤에 두 숫자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0, 21개가 붙을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조차도 아직은 좀 불편하니까 이걸 묶어서 몰이라고 부르자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그럼 근본적으로 이 숫자는 왜 중요한 거냐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원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원자는 뭘로 되어 있죠? 원자의 구성. 일단 원자라고 하는 게 뭐야? 원자는 뭡니까? 뭐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정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자는 뭐야? 일단 어떤 입자일 거예요. 입자라는 표현도 뭐 그렇게 완전히 간단한 용어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걸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 물질을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되게 작은 어떤 구성이 되는 어떤 그런 되게 작은 물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입자라고 부르니까, 이런 입자들 중에서 원자는 그 화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화학이라는 학문에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좀 모자라네요. 작은 입자 정도가 원자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자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원자를 나누면 뭐고 걔네들은 나누면 뭐고 이게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그쪽으로 더 들어가는 순간 걔네들은 화학 얘기가 아니라 사실 물리 얘기가 되고요. 근데 우리는 물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 화학 얘기하고 있으니까 화학은 이제 이 원자를,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의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책상, 칠판, 분필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원자들로 되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랬을 때,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원자를 더 나눠보면 그 안에 뭐와 뭐로 나뉘어요? 네, 그렇죠. 알고 있는 사실이죠. 원자핵과 전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로 나뉠 건데, 뭐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원자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양성자랑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면 양성자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을 띠고 있어요? 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전자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전하라고 하는 건 그냥 뭐 극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당장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차피 전기적으로 얼만큼의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가 이걸 표현하는 표현이 이제 전하라는 거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 극,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 양전하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이름이 양성자, 전자 이렇게 붙여진 건데, 그럼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어때요? 중성이라고 하죠.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전하가 없고 얘는 양전하, 얘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양성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 입장에서 왜 있는지는 우리가 원자가 아니라서 알 수 없으니까 그거 말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양성자는 되게 중요해요.
당장에 양성자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휴대폰도 사용하는 거고, 지금 저기에 있는 저것도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이크도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전자와 양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전부 다 양성자와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양성자 전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한테 일단 되게 유용하지. 그래서 원자한테 이게 왜 있어야 되는가는 둘째 치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지금 관심 끄더라도, 일단 양성자 전자는 당장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오케이, 있는 거 좋아 하고 일단 넘어가. 근데 중성자는 우리한테는 필요해, 안 필요해? 그치?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필요하겠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중성자는 일단 전하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당장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필요해요. 실제로 화학자들이 아니고서야 화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아니고서야 중성자라는 것의 존재가 중요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성자는 적어도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중성자가 있는 이유는 얘기할 때는, 그럼 우리한테는 안 필요해도 그럼 원자한테는 필요하겠네. 그럼 원자한테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왜 필요하게? 혹시 중성자 왜 있는지 아시는 분? 알고 있네? 좋아요. 저 중성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 핵의 크기가 어때요? 네, 매우 작죠. 우리 원자 하나의 크기를, 원자 하나, 그러니까 대충 헬륨 원자라고 해봅시다. 자, 헬륨 원자를 하나 갖다 놨을 때, 헬륨 원자라고 하는 얘는 원자 하나의 크기 전체를 이 방으로 다시 원자, 이 헬륨 원자 하나의 크기를 이 방만 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헬륨의 원자핵의 크기는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 거냐면 아마 지금 요 펜보다도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자의 크기는 정말 작을 건데, 그 원자의 크기를 이 방만큼 키워놔도 원자핵이 끼케봐야 이 정도 될 거거든. 근데 실제 원자 크기는 다시 원래대로 쭉 되돌려서 엄청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원자핵은 진짜 작겠죠. 그래서 원자핵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사실 그 어마어마하게 작은 원자핵 안에 헬륨이라고 하는 건, 혹시 헬륨 얘 원자 번호 몇 번인지 아십니까? 오, 좋아요. 원자 번호 2번은 얘가 왜 원자 번호가 2번이죠? 양성자가 두 개여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를 기준으로 잡아둔 거니까. 그러니까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양성자가 두 개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헬륨은 이 양성자 두 개가 이 엄청나게 좁은 이 원자핵 안에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분명히 양성자라고 하는 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고,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끼리 그 좁은 공간 안에 둘이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이유가 뭐야? 플러스끼리 뭐가 작용하니까? 청력이 작용하니까. 물론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청력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화학에서는 청력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냥 같은 건데 표현을 좀 바꿔서 주로 이제 반발력이라고 씁니다. 청력은 지극히 좀 물리적인 표현이고요. 화학에서는 보통 이제 반발력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하면서 반발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청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청력이라고 바꿔 쓸 텐데, 저는 이제 화학을 계속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반발력이라는 표현이 내가 좀 더 편해가지고 반발력이 그냥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청력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은 반발력이 원래 너무 심해서 절대로 이 둘을 그냥 묶어놓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뭐 실제로 우리 자석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여기 N극, 자, 여기 N극, 이렇게 N극을 가까이 놓고 이 두 자석을 그냥 냅뒀을 때 우리가 이 두 자석이 서로 같이 붙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밖에서 저 자석을 일부러 힘줘서 붙이면 사실 붙긴 붙겠지. 억지로 계속 붙여놓으면 붙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반발하고 있으면 반발력보다 센 힘으로 둘을 억지로 붙여놓으면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양성자를, 원자핵 안에 억지로 붙여놓는 힘을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를 이루는 네 개의 이제 힘이라고 얘기하죠. 우주의 4대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력인데, 이 핵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양성자를 붙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핵력은 중성자가 사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제일 정확한 표현은 핵력의 매개입자가 중성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매개입자라는 뭐 고급진 표현까지 쓸 필요 굳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중성자가 핵력을 만들어서 양성자를 묶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거든. 이거 핵력 말고 그 원래 우리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4대 힘이 뭐 있죠? 혹시 아십니까? 중력. 원래 옛날에는 5대 힘이었는데 지금 4대 힘으로 줄었고, 사실 이제 곧 3대 힘으로 줄어들 건데. 중력? 옛날에 5대 힘이었던 거는 전기력과 자기력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그게 4대 힘으로 줄어든 게 전기력과 자기력은 하나구나가 밝혀진 다음에 이제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전자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강력이라는 힘이 있고, 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력과 양력도 사실은 같은 힘인 게 밝혀져서 이것도 이제 뭐 합쳐지냐 마냐 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뭐 고등학교에서 반영은 되지 않았으니까 따로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보통 이 핵력 쪽을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힘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런 이 핵력 때문에 중성자가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금 우리가 적었던 헬륨부터 얘기를 해보면, 헬륨은 이제 2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2개인 상황에서 이 양성자 2개를 묶어주기 위해서 중성자도 2개가 필요하다. 거기에 그냥 헬륨 원자 핵만 보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 헬륨 원자 상태는, 이 원자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흔히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자에 똑같이 양성자 개수랑 똑같이 있어야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더라 라는 것까지 결론을 내서, 우리가 흔히 헬륨 얘기를 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리튬 하면? 리튬 몇 번이야? 네. 리튬은 이제 3번에 해당되니까 양성자 3개. 그래서 중성자 3개. 이 양성자 3개를 묶어주기 위해서 중성자 3개, 이렇게 양성자와 같은 개수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위해서 전자 3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겠죠. 베릴륨은 양성자 4개, 중성자 4개, 전자 4개 이렇게 똑같이 갈 건데, 근데 우리 1번에 해당하는 수소는 양성자 1개인데 중성자가 없죠. 수소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 방금 배웠잖아. 수소는 중성자가 필요가 없죠. 왜?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필요해? 중성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양성자들끼리 묶어줘야 되니까인데, 수소는 양성자가 애초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성자가 필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뒤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순서 따져가면서 시험 보려고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적으면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보통? 일단 이렇게 적는 방식은 이온을 적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의 원자가 아니라 이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것들을 이온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이온일 텐데 얘는 무슨 이온이라고 부르면 되겠어, 그럼? 그렇죠. 수소 이온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산 이온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뭐 영어 단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걸 영명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수소 이온 하면 하이드로젠 이온, 하이드로젠 아이온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만약에 밑에 거 산 이온으로 그대로 영어로 바꾸려고 한다고 쳐도, 그냥 직접 그냥 번역을 한다고 쳐도 애시드 아이온 뭐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야. 애시드 이온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우리가 산이 영어로 애시드니까 그런 식이 될 건데, 실제로 H 플러스 이 이온의 영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얘 영명 아시는 분? P로 시작해서
거거든요. 근데 얘가 프로톤인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프로톤이 뭔지 아시는 분? 모를 수 있겠지. 프로톤은 양성자입니다. 실제로 수소이온은 양성자예요. 그렇지. 왜냐면 수소는 지금 양성자 하나 있고 중성자 없는 상태에 거기에 전자 하나가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 수소가 이온이 된다는 소리는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 하나의 전자를 버릴 거거든? 그럼 남는 게 뭐야? 양성자 하나밖에 안 남지. 그래서 수소이온은 양성자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존재하는 이온이 아닙니다. 이런 이온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원 그 뒤쪽 파트 가면 배울 건데 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구조까지 배워가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명칭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애고요. 쟤는 나중에 얘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서 물에 이제 빌붙어서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사실 저 H+라고 하는 게 만약에 실제로 그냥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양성자가 그냥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뭐 편의점에 가서 레모네이드를 사. 뭐 블루 레모네이드나 아니면 그냥 약간 신맛이 나는 음료를 하나 산다고 쳐. 뭐 아니면 카페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신맛이 나는 어떤 음료를 산다고 쳐. 그러면 신맛이 나는 음료라는 건 걔네들은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만약에 수소이온이 진짜 저 상태로 존재하면 그 안에 양성자가 그냥 들어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 신맛이 나는 음료를 사. 그리고 걔를 흔들잖아? 그럼 그 안에서 양성자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럼 핵융합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편의점에서 레모네이드를 사서 흔들면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거고. 핵폭발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H+라는 건 절대 그냥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걸 이제 뭐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니까 한번 얘기해 드리고 지나가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집중할 내용은 이쪽이니까 여기 다시 돌아와서 집중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추 대부분 알고 있었던 내용일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지금 정확하게가 아니었던 건 좀 정리해두면 되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일 건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양성자랑 전자의 운동성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이 원자핵하고 전자 중에서 운동성을 갖는 쪽은 어디죠? 전자. 자, 원자핵한테 운동성이 없냐? 사실 그건 아니야. 근데 고체 상태의 물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자핵의 운동성은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원래는 있긴 있어. 근데 어떻게 운동하냐면 이 원자핵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열팽창이나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거고 한데 그 진동이 강해지면 뭐 열팽창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할 건데 그리고 이 원자핵의 제자리 진동 때문에 온도, 열에너지라는 게 발생해서 온도라는 게 생긴다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그거 말고 우리는 이 원자핵은 그러니까 제자리 진동이나 할 거니까 얘는 일단 당장 운동성에 대해 생각을 안 한다고 쳐더라도 얘는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잖아. 그래서 얘는 운동성이 있는데 혹은 큰데 얘는 운동성이 없어 혹은 작아.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거게? 이 둘의 운동성이 크고 작으면 왜 생기는 거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무겁고 가벼워서. 무게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엄연하게 따지면 그렇진 않지만 간단하게 따져봤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데 얘는 운동성이 별로 없고 얘는 운동성이 크단 말이야. 그 가장 큰 이유가 방금 얘기한 무게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무게란 표현은 잘 안 쓰니까 일반적으로 질량이라고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질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자핵의 질량은 크고 전자의 질량은 작아. 그래서 전자는 가볍고 원자핵은 무겁거든. 근데 그 차이가 너무나 심해서 이쪽은 운동성이 충분히 많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정도고 이쪽은 너무 무거워서 제자리 진동 정도나 겨우 하는 거지.
근데 그 차이가 아예 어느 정도냐면 얘에 비해서 얘의 질량은 아예 무시할 수 있을 정도지. 우리 사람 한 명한테 있는 원자수를 따져보면 원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거든. 사람 한 명한테 들어있는 원자수는 진짜 많을 거예요. 굳이 그걸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을 거야. 근데 그 엄청나게 많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사람 몸처럼 원자가 많아도, 그래서 그 안에 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도 전자의 무게를 무시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전자는 가볍습니다. 전자를 한 트럭을 갖다 놔도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전자는 가벼워요. 그래서 이쪽은 그만큼 가벼운 거에 비해서, 그럼 사람의 무게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전부 다 원자핵의 무게인 겁니다. 사람을 이루고 있는 원자핵의 무게를 다 합치면 그게 결국 사람의 무게인 거야. 결국에는 그럼 이쪽에 비해서 이쪽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무시할 정도가 되니까 그럼 실제로 무시를 해주자고, 이쪽 질량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뭐였어? 여러분, 질량수라는 개념을 배웠죠. 어떻게 하는 거다? 어차피 전자 질량은 무시해 줄 거니까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얘가 1, 그리고 얘는 양성자 중성자 더하면 얘는 4, 이렇게 해두면 우리는 어떤 계산이 가능해지냐면 수소랑 헬륨을 같은 개수 갖다 놓으면 헬륨이 수소보다 4배 무겁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능해지겠지. 왜? 전자 쪽은 무시해 주니까. 정확하게 얘는 질량에 해당하는 입자가 1개, 얘는 4개. 여기서 뭐 빼먹고 생략하게 됐지만 다시 한 가지 정리를 해보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실제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완전히 같다는 아니거든. 근데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차이가 적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같아. 그리고 전자는 무시할 거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결국 이 양성자 하나 때문에 질량이 만들어질 건데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만큼의 질량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의 질량의 4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리튬은 얘보다 6배, 리튬은 얘보다 8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고, 이런 개념이 되던 게 질량수라는 개념이다 라는 건데, 근데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량수에서 뭐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화원 이전 여기까지 지금 우리 한 내용, 그러니까 뭘 말고 지금 요거까지의 내용은 사실 화원 이전 단계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의 정리나 다름없고요. 그럼 이제부터가 좀 본격적인 화원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질량수를 뭐랑 연결을 하고 싶었냐면, 결국 우린 이런 화학적인 걸 만들었으면 이걸 화학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학 실험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학하면 또 제일 많은 게 약품 같은 거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화학약품을 만든다던가 어떤 실험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연구를 하고 이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용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놓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 약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실험을 하거나 어떤 화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겠다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얼만큼 무거운가에 대한 얘기, 즉 질량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리고 우린 실제로 질량을 얘기할 땐 단위를 못 쓴다고 얘기했죠? 그램을 기준으로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줘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이 질량수랑 이 질량 그램을 연결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수소가 1이라고 우리가 질량수를 정해놨는데, 그럼 실제로 1g이 되려면 몇 개나 필요할까? 헬륨은 4g이 되려면 몇 개나 필요할까? 리튬은 질량수가 6인데 6g이 되려면 몇 개나 필요할까? 베릴륨은 질량수가 8인데 8g이 되려면 몇 개나 필요할까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라는 게 밝혀진 거지, 계산을 통해서. 이게 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계라고 하는 게 쓰이게 된 이유입니다. 어떤 원자가
그 원자의 질량수만큼 실제 질량 그램수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가 6.02 곱하기 12, 23제곱계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구해낸 거야. 저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은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낸 거죠. 그리고 이 계산을 직접 한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산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아보가드로예요. 그래서 우린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 그리고 요거는 뭐 당장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N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뭐냐면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해서 그냥 NA 이렇게 지어놓은 거거든. 그냥 요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좀 편하게 적어놓기 위해서 NA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6.02 곱하기 12, 23제곱계의 아보가드로 수 NA라고 하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 그럼 앞으로 실험할 때는 결국 실제 질량을 측정하면서 실험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럴 때는 결국 이만큼의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학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제 실험할 때는 3.01 곱하기 12, 23제곱계쯤 있으면 되던데 라고 얘기하긴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6.52 곱하기 12, 23제곱계를 1몰이라고 묶어서 부르자 라고 약속한 게 몰이라고 하는 단위에 처음 만들어진 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화학적인 어떤 단위를 몰의 기준을 맞춰두고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가면 중고등학교 적어도 화학원을 안 한 고등학생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익숙한 농도는 뭐가 있죠? 농도 중에서 제일 익숙한 농도가 뭐예요? 같은 거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퍼센트 농도가 제일 흔하지 않아? 그치? 우리가 제일 익숙한 쪽은 이쪽이지. 음료수 이런 거에도 보면 항상 이 퍼센트를 기준으로 적혀 있단 말이야. 뭐 간혹 가다가 뉴스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 기상 이런 거에 나는 관심이 많다 하면 ppm을 알기도 아는데 뭐 이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익숙한 쪽은 아니니까 퍼센트가 제일 익숙할 텐데 나중에 가면 화학 쪽에선 전부 다 몰농도를 씁니다. 이건 뭐 오늘 시간이 가능하면 오늘 할 거고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것도 저 몰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새로 약속하게 된 농도거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학 관련한 쪽에서 몰농도를 기본으로 쓸 정도로 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당연히 바탕에 깔려 있는 그 화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당연하게 쓰고 있는 단위가 되는 거지. 저게.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뭐 더 나가기 전에 조금 시간이 애매하긴 하지만 잠깐 쉴까? 그래, 잠깐 쉬고 합시다. 자, 그래서 뭐 하던 얘기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아까까지 우리 계속 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몰이라고 하는 건 6.92 곱하기 12, 23제곱계를 이제 그냥 새로 묶어서 세기 위해서 새로 만든 그냥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럼 1몰의 단위라고 하는 이 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6.92 곱하기 12, 23제곱계는 왜 묶어서 세냐라는 걸 보면 질량수 우리가 그냥 양성자수랑 중성자수 더해서 표현하던 저 질량수를 실제 질량 그램과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량수가 1인 수소가 1g이 되려면 6.02 곱하기 12, 23제곱계가 필요하길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다가 아까까지 한 얘기의 이제 핵심 정리가 되겠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제 이 질량수라는 표현은 사실 화학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량수는 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해서 주로 쓰게 되는 용어에 가깝고요. 우리는 이 질량수를 원자량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할 거야. 우리가 굳이 특강 때는 다루지 않겠지만 사실 나중에 가서 디테일하게 배워보면 원자량하고 질량수는 다른 단어거든요. 정확하게는 다른 정의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사용처도 다르고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바꿔주기로 하고 우린 당장은 그냥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서 그냥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도 될 거예요.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이제 먼지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얘는 그냥 표현 그대로거든. 원자의 량인데 기준을 이제 어디에 두고 있냐면 원자 1몰의 질량의 줄임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량 이렇게 줄인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되는 원자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자량인데, 근데 이 질량수라는 걸 우리가 이 그람 실제 질량과 연결하는 과정을 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스의 탄생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그래도 실제로는 왜 다른가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질량수를 저렇게 잡아놨고 질량수라는 건 다 저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인 베릴륨이 양성자 4개, 중성자 4개여서 8 이렇게 둘 거고, 그러면 질량수로 계속 얘기를 해보면 베릴륨 다음이 되는 붕소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붕소 다음이 되는 탄소 같은 경우는 12,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갈 거거든. 근데 질량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트륨의 질량수를 얘기를 해보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의 질량수는 22라고 흔히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왜냐면 이건 이론값이라서 실제로 그냥 질량수 22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나트륨 1몰의 질량이 실제로 22g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트륨은 양성자가 11번이기 때문에 11개가 있는데, 얘가 양성자가 11개쯤 되기 시작하니까 중성자 11개로는 이 11개를 묶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더 필요하기 시작해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나트륨의 실제 1몰의 질량은 23이거든요. 그래서 질량수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이론상 값이라서 양성자 11개니까 중성자도 11개라서 22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질량수라면, 근데 실제로는 얘가 양성자가 11개일 때 중성자가 12개인 걸 기본으로 한단 말이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 1몰의 질량은 23이야. 그래서 이쪽을 표현하는 게 원자량이고, 이런 이 실제적인 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쓰는 값이 질량수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화학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질량수란 표현이 쓰이지가 않겠지.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계산하려는 게, 그리고 연구하려고 실험하려고 하는 게 거기가 목적이니까 이쪽 값을 쓸 이유가 없어서 질량수라는 걸 잘 쓰지 않긴 한데, 근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뒤에 동위원소나 이런 걸 포함해갖고 이것저것이 될 건데, 우리는 이 동위원소는 당장의 화학 특강하는 동안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나 필요한 개념 정도에 가깝거든요. 어떤 화학 전반적으로 뭔가 우리가 배워서 이해를 하고 그걸 화학적인 지식으로 써먹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게 꼭 필요한 개념은 아니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질 때 차차 배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개념이라 동위원소는 우리가 굳이 안 다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대충 질량수 이퀄 원자량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될 건, 나트륨의 원자량이 23 나왔을 때 왜 22가 아니라 23이지를 좀 그냥 편하게, 그냥 얘가 중성자가 좀 더 많은가 보다 이러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성자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그냥 같은 거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그래서 그냥 단어만 바뀌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량이 나왔으니까 이거랑 같이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원자량이 나왔으면 뭐가 있냐면 분자량이라는 것도 있고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분자가 뭐죠, 혹시? 원자로 이루어진 거 맞고. 좋아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딱 그렇게 끝내잖아? 그럼 그건 원자예요. 그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니까. 그럼 분자는 사실 거기에 어떤 단어를 넣어주면 맞냐면 성질. 그러니까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이루는 혹은 갖는 기본 단위. 이렇게 표현하면 분자가 될 거야. 이게 실제 분자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보면은, 우리 혹시 물의 화학식이 뭐죠? H2. 네, 물이라고 하면 H2O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 분자라고 부를 겁니다. 얘가 물 분자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고 이 물 분자 식이 화학식이 H2O가 될 건데, 사실 얘는 원자로 더 나눠보면 수소랑 산소까지 나눠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질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우리 물은 자 우리 불에다가 물을 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은 꺼지겠죠. 그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성질이지. 근데 그 물의 성질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여기까지. 왜? 이걸 더 나눠서 원자 단계까지 들어가서 수소나 산소로 들어가게 되면 자 수소는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산소는 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 잘 타게 만들죠. 정확하게는 조연성이 맞지. 가연성은 이제 수소 쪽이고. 네. 근데 이 조연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산소는 그냥 뭐 불을 더 잘 타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불이 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란 말이야. 우리가 연소의 조건 하면은 산소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의 조건이 있고 애초에 연소의 정의가 그 어떤 물질이 산소와 열과 빛을 내면서 빠르게 산화하는 거 이게 원래 이제 연소의 정의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얘네 둘의 성질은 분명히 물의 성질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라는 것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딱 이 H2O라는 분자까지만 나눠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분자라는 정의가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이건 분자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걸 그래도 그냥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이쪽보다는 그래서 분자라는 걸 언제 써야 되는 데가 더 중요한 거가 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계속 하던 게 어디에 사용하고 그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몰이라는 단위가 탄생했고 이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분자라고 하는 걸 어디에 쓸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분자라는 걸 구분하게 되는 기준은 결합에 있습니다. 자, 분자는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면 되냐면 입자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어. 이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그 결합된 결합된 그 입자들을 그 입자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분자, 없으면 분자가 아님. 이렇게 나누거든요. 실제로 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거랑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화학적으로 결합했지만 원자의 성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원자의 성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했을 때 원자의 성질이 사라지는 애들을 분자라고 부르고 화학적으로 결합했지만 원자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애들을 분자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온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한테는 분자라고 부를 수 없고 이런 애한테는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얘네들은 입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요. 얘네들은 입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 그게 방금 이온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가보면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의 차이가 됩니다. 이온 결합은 뭐죠?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온이 결합한 게 이온 결합이겠지. 그렇죠? 근데 이온의 결합은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편하단 말이야. 알아보기가 편해. 왜? 이온은 무슨 이온이 있고 무슨 이온이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 있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있어요.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그러니까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그 사이에 무슨 힘이 생겨?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건 그냥 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만나면 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그 인력에 의해서 서로 붙어있게 되고 그걸 우린 결합이라고 부르고 그게 이온 결합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얘기하는데 우리 양이온이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뭐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뭐지? 원자 혹은 원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를? 그치, 버리는 애들이지. 우리 그렇게 전자를 버리는 원소들을 뭐라고 해요? 금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음이온은 그럼 반대로 전자를 얻는 걸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전자를 얻는 애들은 뭐라고 불러? 비금속이라고 부르죠. 금속이 아니라고 비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린 이온 결합을 흔히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몇 가지 보면 여러분들의 그래도 제일 익숙할 이온 결합 물질이 NaCl, 염화 나트륨. 뭐야? 소금이에요. 네, 그렇죠? 소금의 주성분이 되는 이 염화 나트륨. 이것만 봐도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과 염소라고 하는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건데 이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고 이 비금속인 염소는 음이온이 돼서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한 게 NaCl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그리고 그건 결국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될 건데 이 이온 결합한 물질들은 분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자, 이 NaCl 고체 상태를 보면요. 사실 NaCl은 좋은 예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자, 이게 Na 플러스 이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얘가 Na 플러스야. 그리고 Cl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NaCl 덩어리를 하나를 가져온다고 치면은 그 NaCl 덩어리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트륨 이온을 보면 이 플러스가 되는 이 나트륨 이온을 보면 이 나트륨 이온이 어떤 Cl- 이온과 결합하고 있냐를 보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Cl- 이온과 이 나트륨 이온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화학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는 이 위에 있는 이 Cl-와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는 여기에 있는 Cl-하고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Na 플러스는 여기 밑에 있는 Cl-랑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온 결합 상태의 고체라고 하는 건 저런 식입니다. 양이온 하나가 존재하면 그 양이온과 이온 결합하고 있는 이온이 하나가 아니야. 원래 자 화학식을 보자. NaCl이라는 건 Na와 Cl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다는 소리야? 1대1. 한 개 한 개 갖다가 결합한다는 소리란 말이야. 만약에 한쪽이 두 개일 거라면 뭐 MgCl이면 이때는 얘는 2 플러스 이온이고 얘는 1 마이너스 이온이고 뭐 이온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얘는 한 개 그리고 얘는 두 개씩 결합을 할 텐데 그럼 이건 MgCl2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거겠죠. 저게 우리가 얘기하는 Mg 하나와 Cl 두 개가 마그네슘 하나와 염소 두 개가 결합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NaCl은 NaCl이니까 한 개 한 개 결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Na는 한 개의 Cl과만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쟤는 총 최대 6개의 Cl과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저거는 평면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NaCl은 이제 입체상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앞뒤에도 이제 Cl- 또 올 수도 있잖아. 종합치면 쟤는 최대 6개의 Cl-와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Cl- 6개 중에서 누가 정확하게 저 Na+와 결합한 애라고 특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특정해서도 안 돼. 전부 다 이온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건 명확하게 어떤 NA와 어떤 Cl을 묶어서 불러야 될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그런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쟤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Na+의 특징과 Cl- 특징, 즉 나트륨과 염소의 특징을 모두 나타냅니다. 이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입자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성질 구분을 원자와 분자를 명확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분자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온 결합은 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분자가 아니에요. 근데 공유 결합 쪽은 공유 결합은 혹시 뭐죠? 네, 얘는 이제 이렇게 위에 것처럼 표현을 해본다고 쳤을 때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우리가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유 결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금속은 전자를 버려. 왜? 버리고 싶어하는 애라서.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왜? 얻고 싶어하는 애라서. 원래 이 원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어차피 뭐 2단원에서 엄청 열심히 얘기할 부분의 내용이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일단 옥텟 규칙까지 안 가더라도 원래 금속 자체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애들, 얘는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얘가 전자를 버리면 얘가 그 전자를 얻어. 그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그 인력으로 붙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에 비해서 비금속과 비금속은 둘 다 얻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둘 다 얻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둘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 거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줘서 우리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놓고 같이 나눠 갖자. 말 그대로 공유하자 하면서 형성되는 게 공유결합이잖아. 그래서 얘도 전자를 얻고 얘도 전자를 얻을 수 있게 얘 전자, 얘 전자를 공유해서 서로 같이 갖고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공유결합인데,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저 H2O가 공유결합 물질인데, 왜냐면 수소, 산소 딱 생각해도 둘 다 금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쟤네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인데, 저 H2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 먹었죠. 생겨 먹었죠. 저렇게 그리는 순간 이미 쟤는 그래서 분자입니다. 저렇게 그릴 수 있잖아. H2O를 여러 개 갖다 놓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여러 개 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히 따져보면 뭐냐면 이 수소와 이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되고 이 수소와 이 산소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 H2O와 다른 H2O 사이에 이 사이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지. 저 사이에는 무슨 힘으로 되어 있냐면 이 사이를 이루는 힘은 우리가 흔히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화투, 그러니까 그 고등화학 이상, 고등화학을 좀 넘어갔을 때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반대를 발셈도 있고 뭐 수소결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아니니까 대충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공유결합, 이 분자와 이 분자, 이 H2와 이 H2로 연결하는 게 공유결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이 입자와 이 입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얘가 H2 한 개, 얘 H2 두 개 이렇게 세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얘는 분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이 갖게 되는 게 저런 특징이었던 겁니다. 얘가 갖는 성질과 각각 수소와 산소들이 갖는 성질은 명확하게 다르다. 이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즉 공유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 거지. 그래서 우린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 분자라고 불러줄 수 있고요. 이온결합을 하고 있으면 분자라고 불러줄 수 없거든. 그래서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데려와 보면, 자, 분자량은 뭐냐면 그냥 원자량 때랑 똑같아. 분자 1몰의 질량을 압축시켜서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이 원자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이것저것 물질들을 이룰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루기 시작하면 단순히 원자 1몰 수준을 넘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아직까지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분자가 아닌 애들 중에서도 화학결합을 한 애들이 있는 걸 이제 봤잖아요. 이온결합이 대표적이니까. 그런 애들한테 쓸 표현이 또 필요해서 찾은 게 이제 화학식량입니다. 얘는 어떤 입자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적혀있는 화학식 기준으로 그 화학식에 적혀있는 애들이 딱 1몰 있을 때 질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NaCl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 상태 1몰. 그럼 좀 뜯어보면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면 Na 1몰과 Cl 1몰이 있을 때인 것이. 그때를 우리는 딱 적혀있는 이 화학식대로의 1몰의 질량을 화학식량 1몰 질량, 화학식 1몰의 질량을 화학식량이라고 부른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의 흐름인데 사실 이걸 구분하는 거는 당장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신 이쪽 그 막 내신을 보고 시험을 보고 이럴 때야 이런 거 가지고 막 낚시질도 하고 그러거든요. 분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한테 분자량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머지 내용이 다 맞아도 사실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분자량이라고 쓰면 안 되는 애한테 분자량이라고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막 낚시를 하거나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우린 당장 이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분자가 아닌 것의 구분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크다. 그건 뭘로 구분하느냐?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으로 구분을 한다 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원래는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고 구분해서 써야만 하지만 그냥 당장 이걸 다 통틀어서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표현 쪽을 주로 쓸 건데 이걸 다 통틀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화학식량입니다. 사실 얘네한테 못 쓰니까 이온한테 쓰려고 이온결합물질한테 쓰려고 만든 표현이 화학식량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화학식량이라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학식에 적힌 대로 1몰이 있으면 그냥 그거의 질량이 화학식량이거든. 근데 원자도 화학식으로 적어놓으면 이게 화학식이잖아. 그러면 5원자 1몰의 질량은 5의 원자량이기도 하지만 이 화학식 1몰의 질량이니까 얘 화학식량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화학식량은 누구한테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눠놨던 건 사실 이온한테는 이거밖에 쓸 게 없고 나머지 애들한테 원자한테는 원자량도 쓸 수 있고 화학식량도 쓸 수 있고 분자한테는 분자량도 쓸 수 있고 화학식량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우리는 다 화학식량으로 그냥 뭉쳐서 일단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계속 H2O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일 간단한 걸로 H2O 1몰 질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H2O 1몰의 질량을 계산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의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을 해보면 일단 얘를 뜯어봅시다. 그러면 H2O 1몰은 수소 몇 몰이고 그러니까 H 몇 몰, O 몇 몰이 됩니까? H 2몰 1몰이 되겠죠. 왜? H2O라고 하는 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의 결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자 하나에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씩 들어있어. 근데 이 묶음 자체가 1몰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묶음을 뜯어봤을 때 그 안에 수소는 2개씩 들어있으니까 2몰이 될 거고 산소는 1몰이 되겠지. 일단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량은 1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산소는 이제 8번이기 때문에 16이 될 겁니다.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라서. 그래서 얘의 원자량은 16이 될 텐데 그러면 수소는 원자량이 1이니까 1몰이 1g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2몰이면 2g이겠죠. 그리고 산소 1몰은 16g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H2O 1몰은 그 안에 수소 2몰과 산소 1몰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리고 수소 2몰은 2g이고 산소 1몰은 16g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얘 자체는 총 18g이 될 거야. 라는 과정으로 구하게 되겠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뭘 구해두냐면 그냥 얘 1몰 질량을 구해두면 편하겠지. 사실 구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 화학식량을 구하는 과정은 여기 적힌 대로 그대로 계산식에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원자량 갖다 놓고 요 숫자 곱해주고 산소 원자량 갖다 놓고 요 숫자 1이니까 안 적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린 화학식량을 구해둘 거고 H2O의 화학식량은 18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자세한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얘의 화학식량이 18이다 라고 두게 되면 H2O 1몰은 18g일 거고 2몰은 36g일 거고 그치? 3몰은 54g일 거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게 우리의 이제 이 파트의 주목적이 되겠다. 이게 화학식량의 개념이 된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직 생소한 물질일 수 있는데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같은 방금 했던 과정을 뭔지 아십니까? CH3COOH라는 물질이거든요. 그치?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렇게 적긴 하는데 얘를 그 분자식의 형태로 적으면 원래 C2H4O2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산소 2개, 탄소 2개, 수소 4개.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식만 보고 성질을 맞출 수 있어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게 성질이 눈에 보이도록 일부러 특정 성질을 갖는 애들을 뒤에 명시해주는 이런 형태로 식을 적는 걸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적는 이유가 그냥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걸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뒤에서 또 어차피 이것도 디테일하게 얘기하긴 할 거고, 요게 이제 카복식이라는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카르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카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COH, 카복식이가 붙어 있으면 앞에 뭐가 있든 무조건 산성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걸 식에다 꼭 명시를 해주잖아? 그럼 우린 식만 보고도 얘가 뭐일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산일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대표적으로 HCOH 이렇게 하면 이게 폼산이라는 물질이에요. 폼산 내지는 포름산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 명칭을 모르더라도 식만 보고도 얘는 산성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더 늘려가 보면 뭐 C2H5, COH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돼도 얘는 이름 몰라도,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 있든 얘가 산성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일부러 명시해 주는 겁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보고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세트산이었고 산성을 띈다. 이건 에탄올이라는 물질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에틸 알코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알코올이에요. 그것도 어떤 알코올이냐?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알코올이 저 C2H5OH입니다. 에탄올. 그러니까 흔히 소독약으로 쓰는 알코올. 알코올 램프에 들어있는 알코올. 사실 알코올 램프는 요즘은 에탄올을 그래도 많이 쓰긴 한데, 메탄올을 쓰는 알코올 램프도 좀 있었으니까 요즘은 저 에탄올을 주로 쓰니까 저쪽을 쓸 거고요. 그리고 뭐 술 이런 데 들어있는 것도 저 에탄올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저 에탄올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 저게 들어있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 이 OH가 얘가 이제 명칭으로 얘기를 하면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데, 명칭보다 중요한 건 이게 붙어 있으면 알코올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인데 걔는 이렇게 식이 돼요.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건 아니지만 프로파놀이라고 해서 세분 맞지? 잠깐만. 맞죠. 얘가 이제 프로파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뭐 흔히 쓰는 물질은 아니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OH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이겠거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적는 이런 방식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이제 작용기라고 이제 부르는데, 작용기가 뒤에 뭐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성질이 보이도록 작용기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형태로 적는 게 있는데, 그냥 하다 보면 익숙해져야 되는 좀 몇 가지 작용기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금 여기서 봤던 카복식이라던가 여기서 봤던 하이드록식이라던가, 아니면 NH2가 붙는 이거를 뭐 아민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미노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명칭은 안 중요하다고 했어. 이거는 그냥 한번 얘기 드려보는 거고, 주로 이제 OH, NH2, COH 이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성질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알아두면 유용하고, 화학을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화학에서는 사실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붙어 있으면 염기성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건 당장 다룰 거 아니니까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그럼 원래 하려던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아세트산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 얘 2몰의 질량을 구하려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걸 원래 실제로 그러면 아까처럼 일일이 구하려고 한다고 치면 얘는 탄소 이 상태로 바꿔서 적으면 좀 편하게 적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바꿔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탄소가 2개씩 있으니까 얘가 2몰이면 이 안에 탄소가 총 몇 몰이에요? 얘가 C2H4O2라고 생각해봐. 이거 함축해서 적으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가 총 2몰 있어. 그러면 탄소는 총 4몰 있게 되겠지. 왜냐면 하나 안에 탄소가 2개씩 들어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총 2몰 있으면 탄소는 그 두 배인 4몰이 들어있겠지 안에. 그럼 수소는 8몰 들어있겠죠. 그치? 왜냐면 얘 하나당 지금 수소가 4개씩 들어있다고. 수소 4개. 근데 그게 요 자체가 총 2몰 있으면, 그렇지? 그렇잖아. 한 상자에 흰색 분필 2개,
빨간 분필 4개, 노란 분필 2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두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흰색 분필 4개, 빨간 분필 8개, 노란 분필 4개. 정확하게 그냥 그런 개념인 거지. 얘가 흰색 분필 탄소 2개, 빨간 분필 4개, 그러니까 수소 4개, 그리고 노란 분필 2개, 산소 2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얘가 두 상자 있을 때, 2몰 있을 때, 그럼 그 안에는 탄소가 2개씩 들어있었으니까 두 상자 안에는 4몰이 되겠구나, 4몰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4개씩 들어있었으니까 두 상자 안에는 8개, 그러니까 8몰이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라고. 그럼 산소는 4몰. 이렇게 해서 탄소가 12, 수소가 1, 산소가 16이라서 12 곱하기 4, 1 곱하기 8, 16 곱하기 4에서 다 더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세트산의 화학식이 60이라는 걸 계산해 두고 있으면, 혹은 외우고 있으면, 혹은 알고 있으면 계산이 훨씬 편하겠지. 왜? 얘 1몰당 60이니까 2몰이면 120일 거라서. 이렇게 써먹자. 그래서 만들어 둔 게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지. 아세트산의 화학식이 60인 건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산하고 싶지 않잖아. 딱 봐도. 이게 아세트산 화학식을 그때그때 계산하려고 하면은 12 곱하기 2랑 16 곱하기 2랑 4를 그때그때 더해야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막 크게 복잡하진 않지만 60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애초에 더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약간 그런 쪽에 가까워서 알아두면 되게 좋은, 유용한 그런 화학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세트산 60.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아세트산의 화학식이 60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사실 저 화학식을 계산할 줄 안다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하겠죠. 결국은 그걸 연습해서 쌓아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냐면 포도당이란 물질이 있는데, 포도당 화학식 혹시 아는 사람? 분자식. 포도당이 뭔지는 알지? 포도당 뭔지 알잖아. 그렇지?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의 분자식은 이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아뒀을 때 무조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뭐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워낙에 우리한테 중요한 물질이다 보니까 화학적으로든 생명과학적으로든 되게 중요합니다. 지구과학에서도 조금씩 써먹고, 물리를 제외하면 아마 거의 다 포도당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얘가 이제 포도당의 화학식인데, 얘는 뭐다? 180의 화학식량을 갖고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 원자량이 12, 거기다 우린 뒤에 6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 6 해줄 거고, 얘는 얘 원자량이 1인데 그게 12개 있으니까 곱하기 12 해주고, 얘 원자량이 16인데 거기에 6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 6 해주고, 그걸 서로 다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우린 화학식량을 구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지. 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만약에 NaCl을 구한다고 치면 NaCl 해놓고, NA의 화학식량은, NA의 원자량은 23이에요. 아까 잠깐 저기서 적었다시피.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이니까 우리 그 질량수로 계산을 하면 34가 되지만 실제로 염소의 화학식량은 35.5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왜? 하나하나씩이니까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이건 굳이 안 해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NaCl의 화학식량이 몇이다 이렇게 구해둘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58.5.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몰과 지금 얘기했던 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나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서 딱 끝났네. 지금 고2 화학이랑 거의 비슷한 양의 딱 진도밖에 못 나가긴 했는데, 우리가 고2처럼 디테일하게 나갈 건 아니니까 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확 나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여기까지가 좀 기본을 얘기하느라 오래 걸린 거고, 이 뒤부터는 금방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